잘 부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약간 쫄았습니다. 특히 여기 강사장님 부신 거 보고 제가 근데 제가 이거 부는 건 저기 사실 허리가 오리가 안 좋았는데 어디 다니지 못하다가 이 스님이 이거 만들어주면서 불어버려요. 불면서 허리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푸른 뱀회라는데 하여튼 여러 그 센터의 회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큰 발전이 있으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다음에는요, 우리 미술 포럼으로 이제 거의 끝 순서에 다가갑니다. 오늘 조남현 미남매님의 미나의 어떤 주체성에 대해서 잠깐 좀 토론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행사를 하니까 너무 기뻐요. 사실 미나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나 얘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미나가 대세니까요. 미나에 대한 거는 미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3분? 5분? 미나는 우리나라 정신을 기르는 그림이에요. 떨리네요. 이렇게 떨릴지 원래 안 떠는데. 그래서 제 미나는 음양오행이 입각한 그런 그림이고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겨 있고 그런 그림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 그림 한번 설명하고 미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소나무하고 남색 바탕에 있는 소나무 그림이거든요. 저것도 음양오행에 기인한 그림이에요. 남색과 빨간색이 음양이라고 부르죠. 그거에다가 소나무를 넣어가지고 아니요. 저쪽 위에 문 옆에 커튼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나의 정신을 길어서 제가 채색화를 그린 겁니다. 네. 다시 이제 저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그림을 그래서 말씀드리다가 이 생각이 났고요. 미나는 우리나라 그림이라고들 그러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해서 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또 애군을 없애도록 하는 그림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그림을 내가 소장하거나 탄생시키지 못했잖아요. 창작을. 우리나라 그림쟁이들이 꼭 나라에 속해 있었고 제가 왜 갑자기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나 이런 날이 처음 아닌데. 사실은 지금 조금 졸다 나왔어요. 그래야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도화서라는 관청에서 그림 화공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공들은 궁궐이나 또 이런 우리나라 지금은 문화상품이 없지만 궁궐에서 행사할 때 이제 카메라 역할을 한다고 하면 되겠죠. 임금님이 농사 짓는 거 모르면 농사 짓는 백성들 농사 짓는데 가가지고 농사 짓는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그렇게 하고 잔치가 있으면 또 잔치 모양을 다 그려서 임금님께 보고하고 그러면서 임금이 국정을 다스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서 기복을 찾는 그림들이 많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1월 5학도라는 것이 있어요. 궁궐의 대통령 뒤편에 왕후, 왕 그래가지고 음양에 해와 달이 있는 그리고 이제 5학이라는 건 우리나라 5학도 되고요. 또 아니면 우리 근본
근본적인 그런 사상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으면서 임금님이 정치를 청렴하게 하라, 또 튼튼하게 하라, 이런 그 직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을 잘 못하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확실한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떨릴까 몰라. 첫 경험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그 임금님의 그 권력과 이거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임금님이 이제 신하들한테 꼬시려고 정월달, 단오 때, 추석 때 이럴 때 선물하는 그림도 도와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내오다가 영조, 정조 뭐 이런 숙종 아니 영조, 정조 그 시기에 그때는 어떤 거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양반을 다 샀던 시기예요. 동안말까지 쭉. 이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색깔 있는 것을 못 입었어요. 그래서 좀 흰 것만 입었어요. 그 이유는 물감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색깔 있는 색은 궁궐과 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은 언제 했느냐 하면 죽을 때와 결혼할 때 그때밖에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자들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양반들은 어느 정도 했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돈을 주고 양반이 된 후부터는 자기들 일반인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도 화려하게 하고 싶고 우리 집도 복도 받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민간으로 많이 흘렀어요. 근데 더 밑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양반된 사람 말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난 장가 갈 때 하고 시집 갈 때만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때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동네 부자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림 좀 그릴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소한 양의 물감을 주머니에다 등에다 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게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자기 내면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외국 사람들이 보고 나서 굉장히 칭찬을 했고 우리나라 정신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림은 내가 갖고 싶어서 그린 거거나 팔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숨이 차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하층 계급이었거든요. 하층 계급은 그냥 노동자일 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데 하층 계급들의 생각들이나 정서들이나 마음들이 굉장히 고왔어요. 우리 민족이 그리 고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해줄 때는 정성스럽게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따뜻하고 정성스럽고 그런 그림들이 많았고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약간은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서 피해의식이 많았어요. 근데 그 피해의식을 외국 거를 공유하면서 그걸 회복하고자 했던 엉뚱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화가 자기 소리를 못 냈었는데 70년대 80년대쯤 되니까 약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생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세우고 법문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무형문화재 제도,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라는 게 문서를 만들기가 힘든 사람이라서 일본의 그런 제도에 있는 문서를 따다가 우리 문화를 살리는 그런 거를 다 무형문화재라는 것을 칭해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붐이 일고요. 점점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인사동이 미나 없으면 못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이렇게 저 가슴이 지금 아까부터 맥혀가지고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이 여기서 안 나와요. 제 말소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척경이잖아요. 척경이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선생님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예. 우리가 그 미나에 대한 아주 그 어떤 정체성 그리고 미나의 배경과 또 구성 그런 것들을 공부가 됐습니다. 우리 박경수 서양화가님의 그 비천을 주제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천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경순이라는 화가입니다. 제 그림은 요 벽에 있습니다. 네, 저는 자꾸 잊어버릴까봐 아예 써갖고 왔는데요. 제가 비천을 그리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20살 때 한창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여서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덕대왕 신종, 다른 말로 에밀레종에 조각되어 있는 두 손을 모으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비천성을 보게 되어서 나도 저렇게 날아가고 싶다. 모든 걸 버리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당시는 제가 원하는 그 비천이 그려지지 않았다가 20여 년이 흐른 40살 때 비로소 비천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불교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은 아닌데 자꾸 불화를 그린다 하여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천이라는 제목 때문인가.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는 비상식적인 발상은 불교보다 도교 사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천사가 날아다니고 불교에서는 천인이 날아다니고 도교에서는 신선이 날고 있죠. 도교는 불로 장생을 꿈꾸며 하늘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간 신앙이 노장사상, 불교, 유교 등과 융합하면서 미신과 황당무계한 산만한 사상에서 종교로서의 체계를 가지게 되었죠. 그 시기에는 도교가 일상생활, 양생, 의학, 산재 예방, 이택 등에 응용되어 생활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동의보감도 도교에 의지한 것이 많고 이황이나 이이삼 스님님도 실생활에 응용하기를 추천하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중국 당 말기에 신라에서 유학 간 김각이라는 사람이 도교 수련에 성공하여 백주에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날아가는 비천을 했다고 전합니다. 재밌는 것은 도교에서는 사람 수명이 120세인데 악행을 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삼시충이라는 벌레가 살고 있어서 60일마다 주인이 잠들면 하늘나라 천재에게 가서 주인의 악행을 일러 바친다고 합니다. 주인은 일러 바치지 못하게 60일째 날에는 잠을 안 자고 잔치하며 논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겠죠. 다른 종교는 논다는 개념이 없는데 도교에서는 하늘을 날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 걱정 없이 이 무거운 몽둥이를 둥실둥실 뛰게 하여 노래하며 춤추며 날아다니며 놀고 싶습니다. 좀 상당무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요즘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허무맹랑한 일들을 실제로 벌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발은 땅에 꿋꿋이 들이고 살아야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도교 사상, 노장 사상부터. 저희가 지금 이 미술 포럼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만 그리고 전시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작품 세계라든가 철학을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앞으로 좀 많이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딱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박수근 화백님의 아드님 박성남 선생님 화백님의 짧은 또 미술 작품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생토와 소녀 작가님들의 이 현주소가 이 시대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합니다. 생토와 소녀 하면은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따라서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습니다. 1, 2, 3, 4를 다 더한 게 저는 앉아서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토와 소녀는 나가 있고 우리나라라는 여기가 있고 지금이라는 시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작품 얘기보다는 아버지 그림에는 나가 있고 여기가 있고 지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또 연출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관은 나는 인간의 선악과 진실함을 그려야 된다라는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저들의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즐겨버린다. 아버지는 1914년에서 65년도까지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의 상처가 있었고 6.25, 4.19, 5.16, 가뭄, 홍수, 전염병, 보릿고개라는 이런 정말 격동기에 아버지는 그대로 2차원 평면에다가 그 상처의 미학을 켜켜이 독지독지 발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하시기는 그저 저는 바르기만 하죠. 무슨 도가에 스님이 쨘을 하는 인도의 카르마를 쌓는 그런 얘기보다는 아버지의 세계관을 살펴보았듯이 화두는 선함과 진실함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무엇을 선하게 봤을까? 또 무엇을 진실하게 봤을까?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맞이해야 되죠. 봄에 새순이 돋으면 새순을 보아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를 그냥 자연의 한 현상. 그래서 윤봉길과 안중근은 총과 칼로 우리나라를 지켰고 이성화는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소년 가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까? 이것이 아버지의 화두고 질문인 선함과 진실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술관에 가면 아버지 그림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남아, 나의 그림의 진실이 뭔 줄 아니? 선함이 뭔 줄 아니? 이제 8순이 되니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보는 아버지의 미학은 한마디로 상처의 미학입니다. 흔히 형토식 짙은 서민작가 우리의 화가 박수근 이렇게
애칭을 하지만은 정작 아버지의 그림은 이 튀어나온 블록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은 그 상처 깊숙이 일제강점기에 갇혀 있었고 6.25에 갇혀 있었고 보릿고개까지도 그냥 같이 서민들과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호당 3억짜리 옷을 입게 됐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정의는 흐르는 시냇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있는가? 없다가 전이죠. 그러나 아버지 그림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절구지라는 여인의 그림을 본다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이제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싶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볼 수 있는 이런 문화 강국의 한 모퉁이에 박자 숫자 근자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아버지의 주저색은 밝은 쪽으로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는 군복과 같은 카키색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복을 입으면 숲속에서 보호화되고 따라서 생명의 색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흰색은 우리나라는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파란색에다 아버지의 주저색 흰색을 더하면은 평화 하늘색이 되고 이북의 빨간색을 섞으면은 이 진달래색 사랑의 색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동서가 갈등이고 남북이 갈등 관계에 있는데 바로 문화의 정체성은 남과 북을 잇고 또 동과 서를 제자리로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근의 미학은 이 혼돈의 시대에 바로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퓨전, 융합, 융복화 치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쓰면 통섭의 미학까지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황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세기 시대고 내년에는 붉은 말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상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하나 될 수 있는데 바로 센터와 소녀는 지금 이 자리에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근 화백님의 그 상처의 미학 그리고 우리 현대 그 동섭의 미술 미학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이번 순서는요 김태엽 시인님의 그 마당곡 중에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나가기 전에요 추임새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여기서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얼씨구 그러면은 절씨구를 좀 외쳐주시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너무 약해요. 여기 한 보니까 한 3,000명 이상 보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씨구! 조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얼씨구 절씨구 나왔죠? 제가 지화자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어디 한번 봅시다. 얼씨구! 지화자! 좋다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좋다! 아셨죠? 네? 다시 한번 갑니다. 얼씨구! 지화자! 네, 이렇게 이제 추임새를 마이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추임새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이제 마당극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채석장 조망대 카페나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냥 프린트를 좀 해놨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혼자서 알아서 그냥 재미있게 즉흥적으로 놀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추임새를 딱 하면은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시고 그래서 해주시면은 또 이 분위기가 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